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물러남에 따라 오는 14일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과 함께 새누리당 2기 당직자 인선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승민 의원이 여권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1위에 올라서면서 차기 대망론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포함해서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이용호 원광대 초빙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물러났는데 지지율이 상승하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이 효과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먼저 허 이사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있는 그대로 봐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예. 너무 지나치게 이것을 확대 해석을 하게 되면 오히려 유승민 원내대표한테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한 1992년도로 좀 돌아가 보면은 그때 박찬종 후보, 그 당시 박찬종 돌풍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습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무균질 우유 광고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무균질 정치인에서 그때 엄청난 돌파를 해서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왜 인기가 있었냐면은 김대중, 김영삼 야권 단일화를 하라고 굉장히 요구를 한 겁니다. 사실 그런 말을 하기가 굉장히 그 당시에 어려웠습니다. 근데 박찬종 그 당시 의원이 그 말을 하고 일단 탈당을 하고 그때 엄청난 센세이션이 불러일으켰고 그 다음에 이인재 의원이 1997년도 또 돌풍을 일으켰죠. 네. 그리고 또 우리 안철수 의원이 또 돌풍을 일으켰죠. 이분들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굉장히 독자 행보를 다 해왔습니다. 독자 행보. 근데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새누리당에 있으면서 과연 독자 행보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유승민 원내대표는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은 지역적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 경북이라는 그 틀 안에 있기 때문에 네. 대구 경북은 사실 어떻게 보면 대구 경북 의원들은 굉장히 투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 그건 안방이기 때문에 굉장히 투쟁력이 떨어지고 안방이기 때문에 그 한계를 극복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앞으로 만약에 이 지금 대선 지지도 후보 이 상황을 끌고 가려면은 앞으로 엄청난 넘어야 고비들이 많은데 과연 그 고비들을 얼마나 잘 돌파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물론 유승민 전 원내대표 몫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상황들을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조금 우리 정치권에 결국 좋은 현상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에 이제 여당 후보에서 1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조사 대상이 야당이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표를 넣거나 안철수 후보나 이런 의원을 넣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당의 후보만을 놓고 조사했기 때문에 야권의 지지자들이 중도 야권의 지지자들이 사실 유승민 대표를 선택한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그런 지지자들의 질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남 같은 경우가 뭐 27% 정도 나오는 이런 상황이 생겼고 또 연령별로 보면 이제 한 30대, 40대가 30% 안팎을 지지했고 재미있는 것은 20대에는 지지자가 한 4%,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젊은 층들로부터는 아직은 제대로 인식이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유승민 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여론조사를 볼 때 보통은 이제 인지도, 다음에 선호도, 지지도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유승민 원내대표 이번에 지지도는 어떻게 보면 인지도에 가깝다. 그러니까 한 2주 가까이를 계속 이제 모든 언론이 나서서 유승민이라는 이름을 거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유승민이라는 사람을 몰랐다가 국민들이 많이 유승민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됐다. 그게 이번에 조사 결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유승민 원내대표의 어떤 그 세력의 또 확장성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우리 그 정치사에서 보면 상당히 아까도 말씀드린 박찬종 전 의원부터 쭉 안철수 의원까지 보면 변화를 요구하는 세대들이 있습니다. 주로 그 세대들이 어떠냐면은 그 30대, 40대 이런 변화를 요구하는 세력들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 세력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정치권의 유권자 중에 거의 한 7, 8%가 됩니다. 조사를 해보면. 근데 문제는 이 변화를 요구하는 세력들이 이제 안철수 이후에 새로운 아이콘을 찾아야 되는데 그 아이콘을 찾을 길이 없다가 갑자기 유승민 원내대표가 나타나니까 거기에 세력들이 딱 붙은 거죠. 그러면은 그 세력들이 주도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그쪽으로 붙다 보니까 여론이 이렇게 형성되는 거지. 만약에 전체 다면 평가해서 하게 되면은 사실 이 여론조사의 어떤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 이러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이것을 갖고 뭐 대망론이라 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오히려 유승민 원내대표를
아끼는 측면에서 보면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야권이나 중도 성향 지지자들도 포함된 게 이렇게 지지율 급등의 어떤 원인이 됐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앞서서 화면으로도 나갔지만 지역별로 좀 보면요. 대구 경북 지역의 지지율이 상당히 늘었거든요. 이 지역이라고 할 것 같으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 있는 곳이고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곳에서 지지율이 상승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그러니까 될까요? 그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사퇴하기 전에는 TK 지역에서 사퇴하라고 하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팽팽하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사실 정면 충돌하고 있을 때는 이 TK 지역에서 그래도 대통령을 선택한 그런 형태의 여론조사를 이제 보여줬던 것이고, 다만 이제 본인의 지역구인 동구, 대구 동구 을에서는 사실 그때 사퇴하지 말라는 여론이 약간 높은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그러나 막상 이제 게임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물러난 상황에서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 물러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동정적 여론, 또 미안한 마음 이런 게 한 가지 있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TK도 길게 보면 현재 권력인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이제 미래 권력인 어떻게 보면 미래,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그러면 과연 누가 주자가 있느냐라고 할 때, 유승민 전 원내대표도 괜찮구나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어떤 지지를 보여준 측면이 있죠. 근데 아까 이제 우리 그 허 이사님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그 지지도라고 하는 것이 네. 이 야권 중도층의 지지도가 이제 많이 몰표가 나왔고, 실제로 조사 결과를 보면 새누리당 지지자들을 보면 그 중에서 김무성 대표가 한 4배 정도 높아요. 그리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그 4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질적인 측면에서 과연 여권에 몸담고 있으면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야권의 지지를 받는 이걸 가지고 지나치게 본인이 어떤 해석을 하면 자칫하면 좀 전략적으로 실패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그렇다면 교수님 예. 말씀은 100% 저도 맞다고 보고요. 거기다 조금 이제 첨언을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대구에서 과연 이게 유승민 원내대표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던 이유가 그럼 원인이 어디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이런 겁니다. 대구에도 지금 뭔가 변화라는 바람을 굉장히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전 의원이 대구에서 네. 권영진 시장하고 출사표를 던졌을 때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권영진 시장이 과연 그 시장 되기 전이죠. 후보가 과연 되겠나 할 정도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만큼 대구도 변화를 요구하는 세력이 많다는 거죠. 그 세력들이 달라붙었기 때문에 대구가 지지율이 높은 거지. 이게 대구 전체를 놓고 과연 그 어떤 상징성이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것을 대구를 과연 대변한다 하기는 조금 곤란하지 않겠나. 그래서 대구도 지난번에 했지만 이 김부겸 전 의원의 어떤 돌풍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그 세력들이 결국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여론조사에 그쪽으로 일단 들어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좀 높다고 보는 거죠. 예. 예. 이제 이틀 뒤 14일이면 김무성 대표가 취임한 지 이제 1주년이 됩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라고 하면 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김무성 대표가 무난하게 네.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우여곡절을 성공적으로 당대표 역할을 수행해왔다. 저는 그렇게 좀 후하게 점수를 주고 싶어요. 최근에 이제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사퇴 파동 가지고 너무 보신주의다, 뭐 눈치보기다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 당대표로 집권여당의 당대표라는 것은 사실은 2인자 리더십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에서 어떤 그 권력을 갖고 계신 분이 있고 그 아래에서 이 집권당의 당대표로서 사실 국정을 뒷받침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면서 또 동시에 당을 잘 수습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지난해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가 되고 나서 첫 번째 맞았던 게 지난해 730 재보궐선거거든요. 네네. 거기서 15 그 국회의원 중에서 11석을 사실은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압승을 한 거죠.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지난번 4.29 재보선에서 보면 역시 압승을 했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상황이 어려웠습니까? 그 당시에 성완종 전 회장의 리스트가 나와가지고 이완구 전 총리 굉장히 어려운 사퇴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국면을 본인이 당대표가 중심이 돼서 극복해서 결국은 그 국면을 반전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표를 공격하면서 성완종 전 회장이 참여정부에서 2차례 사면받은 걸 가지고 사실 되치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위기를 맞았던 것이 이제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사퇴 파동인데
그거 관련해서도 현실적으로 대통령은 사실 정치적으로 상수란 말이에요. 대통령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유승민 원내대표를 물러나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선택을 한 건데 정치라는 것은 현실이고 그런 상황에서 최선의 카드는 못했지만 그래도 차선으로서 무난하게 마무리를 지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좀 높이 평가하는 게 뭐냐면 당대표가 나름대로 그동안에 본인을 내세우지 않은 행보를 해왔다. 비교적 로우키로 낮은 자세를 해왔다. 그래서 내년 총선 공천만 관련해서도 내가 안 하겠다 말이에요. 전략 공천 없다. 그리고 오픈 프라이머로 다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그 친박이나 대통령 쪽으로 보기에 의심받지 않는 그런 행보를 해왔고 또 한 가지는 그 여권의 대선 후보로서의 나름대로 제 자리매김을 해오면서도 불구하고 본인은 안 한 대권의 뜻이 없다라고 자꾸 얘기하면서 굉장히 낮게 해온 것들 이런 거 보면 정치적으로는 그런 대로 행보를 해왔다고 보고요. 문제는 이제 1년 지나고 나서 지금부터 내년 총선 때까지 과연 여러 가지 그 위기가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잘 수습하느냐에 따라서 차기의 대권 후보로 쓸 수 있느냐 여부가 달린 것 같습니다. 네. 내후회원의 상황에서 그래도 잘 해왔다. 저는 뭐 긍정적인 합격점을 평가를 주신 하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봅니다. 뭐 점수로 보면 한 85점 정도 주고 싶은데 왜냐하면은 사실 그 집권 여당의 당대표라는 것은 바로 대선 주자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당대표라고 해서 태양이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김무성 원내대표 지혜롭게도 지금은 당대표가 태양이 되기보다는 달이 되고 싶다. 쉽게 말해서. 예. 네. 하늘에 태양도 있고 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선은 달이 돼야 되는 거죠. 당장 태양이 되고 싶다 하면은 하늘 아래 지금 태양이 두 개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충돌도 되고 다른 후보가 충돌되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그 달을 선택하면서 태양을 잡기 위해서 달을 선택해서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지혜롭게 잘 헤쳐나왔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이번에 유승민 원내 파동에서도 상당히 민주적으로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네. 무리하게 하지 않더라는 거죠. 과거에 어떤 그 집권당의 여당 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당을 수습할 때는 무리한 수를 많이 떠서 결국은 자기 칼에 자기가 맞는 수가 생겼는데 지금 이런 김무성 대표가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보면은 의외로 뭐 민주화 투쟁을 하고 민주화 투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 당내 어떤 그 개파 간의 갈등 속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면서도 될 수 있는 대로 이 갈등 국면을 최소화시키려 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당대표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게 굉장히 잘 이래 만들어져 가고 있다.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김무성 대표의 당대표의 역할론 이런 부분에서는 그점 뭐 취임 1년이 되지만 상당히 후한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당청 간의 갈등 이런 부분에서도 어떤 대통령의 어떤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그 국정 수행과 관련된 부분들이 결국은 입법화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나름대로 김무성 대표가 입법화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조정자 역할을 많이 하고 나름대로 또 대통령의 어떤 하고 싶었던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앞장서서 입법화 시킴으로 해서 어쨌든 대통령의 어떤 그 국정 철학을 수행하는데 발판을 마련해 준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볼 때는 상당히 나름대로 뭐 후한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그래서 이번에 결국 뭐 유승민 원내 파동으로 인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뭐 혹자들은 뭐 김무성 원내대표가 가장 피해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김무성 대표가 이번 파동에서 과실을 제일 많이 따먹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한 가지만 더 네네. 붙이고 싶은 것은요. 그 김무성 대표는 사실은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만일 유승민 원내대표를 편을 들었다가 진짜 한 몫으로 예를 들어서 물러났다 이런 일이 생기면 김무성 대표 굉장히 재기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정치인으로 봐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이런 판에서 살아나야 된다. 더구나 대표직을 내년 총선까지는 어떻게든 유지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바둑견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우선 아생, 연후에 살타. 우선 내가 살아야지 그 다음에 바둑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바둑을 치면 아직은 한 집 정도밖에 안 나 있는 미생이에요, 미생. 예전에 뭐 그 드라마에서 네. 나왔는데 네. 아직 제대로 완전히 살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까지는 어떻게든지 본인의 그 생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인의 뜻을 피는 이런 어떤 처신. 저는 그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더 중요할 것 그렇죠. 같은데 네. 개파 갈등도 봉합을 해야 되고 또 총선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2기 인선이 이루어질 텐데요. 일단 정책위 의장에는 뭐 색채가 좀 옅은 원유철
전 정책의장이 좀 원내대표에 합의 추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나머지 인선은 좀 친박계로 많이 채워질 가능성이 점쳐지던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뭐 우선에 원유철 지금 그 정책의장 지금 이제 후보로 오늘 아마 등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뭐 당내에서 이미 합의 추대되는 걸로 결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이 계파 갈등의 이 골들을 빨리 메워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아마 당내에서 다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원유철 의원을 그 합의 추대하는 형식으로 가는데 원유철 아마 그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원내대표를 수행하는데 굉장히 무난할 겁니다. 또 성품도 굉장히 무난하고 네네. 또 야당 경우도 해봤기 때문에 아마 그 야당과의 관계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야당도 아마 원유철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토를 아마 협상에서는 비토는 안 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다른 뭐 정책의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사무 제1부총장, 예. 제2부 예. 사무총장, 사무 제1부총장 이 인선을 과연 두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인데 아마 그 김무성 원내대표 상당히 탕평책 입장에서 아마 그 배려를 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친박도 좀 배려하고 또 비박도 배려하면서 아마 그렇게 해서 이번 국면을 일단 마무리하는 국면으로 가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김무성 대표가 상당히 나름대로 탕평책 인사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예. 이렇게 되면 뭐 김무성 대표의 입지가 좀 좁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들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김무성 대표는 다른 거 다 죽으라도 본인이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하지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유승민 전 원내대표 관련해서 청와대와 굉장히 각을 세웠는데 청와대 관계 설정을 잘 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원유철 이제 그 원내대표 후임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데 그 아마 정책 측면에 봐서도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 봐서도 그동안에 이제 어떤 코드를 맞췄기 때문에 유승민 전 원내대표 후임으로 원유철 전 의원을 좀 선택하는 것 같고 앞으로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제 지역별 안배를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일 그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 되고 나면 사무총장 정도는 수도권 친박 정도로 주는 지금 생각을 해서 아마 황진아 의원 지금 국방위원장이죠. 군 출신이고 그래서 거기를 주는 것 같고 또 제2사무부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충청권 안배를 해서 이제 홍문표 의원 정도를 생각하는 것 같고 다만 그럴 경우에 TK가 없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이제 정책위의장은 그러면 TK 쪽을 좀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김무성 대표가 하여튼 이번에 그 당직을 무난하게 포스트 유승민 이후에 잘 소프트 랜딩을 한 다음에 언제까지 참냐 결국 내년 공천까지 이 참아서 하여튼 공천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지금 민감해 있거든요. 친박이든 비박이든지. 네.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겠다는 건데 만일 친박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건들면 그때는 한번 붙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웬만한 건 다 내주는 그런 형국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지금 내놓고 있는 혁신안마다 파열음이 일고 있는데 뭐 탈당도 얘기도 있고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어떻게 가속화될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제 탈당을 가속화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에 예. 대해서 저는 그러니까 혁신이 안 때문에 탈당을 할 거지 하는 부분인데 탈당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혁신위가 내놓는 상당히 안들이 1차, 2차, 3차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없더라고 제가 봐도요. 굉장히 실제로 현실에서 이거를 실제로 적용했을 경우에 잘 먹혀들까 하는 부분인데 혁신안 중에 하나가 뭐 사무총장을 없앤다든가 그다음에 당직자 소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무총장을 없애면은 그럼 뭐 본부장 5개 본부장 체제로 간다 했는데 5개 본부장의 수석은 누굽니까? 분명히 수석 본부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또 사무총장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 이런 것들이 자꾸 있는 걸 없애고 없는 걸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얼마나 실천의 의지가 있는 부분을 보여주면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의지만 보여준다면은 아마 비노 친노도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못할 겁니다. 다만 친노 비노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과연 이 혁신안이 과연 실천할 수 있겠나 하는 부분이거든요. 양쪽 다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마 그 혁신안에 대해서 친노 비노가 그 부분을 일으키는데 결국은 이제 20일 날 중앙위원회에서 아마 결정이 되겠죠. 만약에 중앙위원회에서 만약 이 혁신안들이 거부되면은 당장 문재인 대표가 타격을 받겠죠. 그러나 거기에 통과되면은 아마 이건 중앙위에서 통과되기 때문에 거기에 되는 친노나 비노 쪽에서도 이의를 제기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것을 빌미로 중앙위의 결정에 대해서 친노 비노가 그것을 빌미로 탈당한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 명분이 너무 약하다. 그래서 탈당 이번 중앙위 20일 날 열리는 민주당 중앙위원회 결정을 보면서 만약에 그 중앙위원회가 어쨌든 혁신안에 내놓은 안들이 조정이 돼서
통과된다면은 승복을 해야지 그것을 갖고 탈당을 하겠다 이러면은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 상당한 당원들로부터 아마 역풍을 맞지 않겠나 좀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분열 갈등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뭐 지금 예. 이 분열 상태가 지난번 어느 분 말씀하셨듯이 잠복기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 혁신위가 나름대로 안을 내놓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 혁신위 가지고 친노와 비노를 동시에 지금 만족시키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혁신위는 나름대로 또 굉장히 의욕이 충만해가지고 예. 너무 좀 앞서가는 측면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친노는 친노대로 불만, 비노는 비노대로 불만, 문 대표는 또 뭐 다 내준다. 그러니까 문 대표도 정말 이 좀 어려운 입지에 있어서 보기에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데 저는 왜 이 혁신위가 출발했는지 하는 부분부터 다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게 혁신이 나온 것은 4.29 재보선 참패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원인이 뭡니까? 참패한 이유는 호남 민심이 이반했다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친노와 비노 간의 신뢰가 깨진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부분의 핵심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각종 뭐 백화체방으로 여러 가지 좋은 안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거 사실 재탕삼탕이 많고요. 그 다음에 그게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과연 실천 의지가 있는가 하는 부분도 사실 좀 의심이 가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혁신안 이제 최종 마지막 나오는 게 9월 정도 되는데 나오면은 크든 작든 간에 한번 요동은 있을 것 같고요. 당장 내일 지금 최고위원회가 있거든요. 최고위원회에서도 지금 상당히 앙앙불락한 상태예요. 불만이 많아서 내일 최고위원부터 상당히 좀 잡음이 나올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살펴봤습니다. 허성호 국가대전 연구소 이사장, 이용호 원광대 초빙 교수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